2007년 10월 샌프란시스코 26살의 청년 브라이언 체스키의 통장에는 단 $1000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내기 막막한 상황이었죠. 룸메이트인 조 게비아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죠. 지갑을 탈탈 털어봐도 나오는 건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당장 방값을 마련해야만 했죠. 벼랑 끝에 몰린 순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디자인 회의 때문에 도시의 모든 호텔방이 매진됐다는 소식이었죠. 당장 며칠 뒤 내야 할 아파트 월세는 정확히 $1150였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죠. 이 차가운 숫자는 두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족한 금액을 메워야만 했죠. 달력에 붉게 표시된 월세 납부일이 다가올수록 두 청년의 시선은 텅 빈 거실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을 못 구한 사람들을 여기에 재우면 어떨까? 당장 $1150를 만들어야 했던 그들에게 이 무모한 아이디어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벽장에 있던 에어 매트리스를 꺼내 거실 바닥에 펼치기 시작했죠. 브라이언은 룸메이트인 조 게비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아이디어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두 청년은 진지하게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매트리스만 빌려주는 건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잠자리뿐만 아니라 따뜻한 아침 식사와 네트워킹 기회까지 제공하자는 거였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했죠. 두 청년은 낡은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작은 웹사이트 하나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들이 노린 타겟은 분명했습니다. 마침 시내에서 열리는 거대한 디자인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이었죠.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표는 구했지만 정작 묵을 호텔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맬 위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모든 호텔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입구마다 빈 방이 없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한 만실이었습니다. 비싼 비행기표를 끊고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으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하룻밤 누울 수만 있다면 낯선 사람의 거실 바닥이라도 감지덕지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조게비아는 곧바로 먼지 쌓인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캠핑에서 쓰던 에어 매트리스 3개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그는 쭈그러진 매트리스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오며 브라이언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요란한 펌프 소리와 함께 쪼그라들었던 매트리스가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3개의 에어 매트리스가 텅 빈 거실 바닥을 가득 채우자 막연했던 상상은 처음으로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매트리스 위로 얇은 이불과 베개를 올리자 평범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작은 숙소로 변했습니다. 당장의 월세를 내기 위해 탄생한 그들의 작고 초라한 첫 번째 호텔이었죠. 브라이언은 부풀어 오른 매트리스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자신들의 거실에 재운다니요? 이건 정말이지 완전히 미친 짓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낯선 이에게 거실을 내어준다는 건 당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면 당장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텅 빈 통장 앞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절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이 미친 짓에 동의합니다. 집주인이 통보한 퇴거 기한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까지 밀린 월세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차가운 도시에서 짐을 싸서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었죠.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뾰족한 수는 없었죠.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모니터 앞에 앉아 거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죠. 거리에 나앉지 않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이 내려지자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다급하게 코드를 써내려갔죠. 디자인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뼈대만 앙상한 허술한 웹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뼈대만 갖춘 조잡한 페이지 위로 거실을 찍은 사진이 투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번듯한 로고 하나 없이 글씨만 적힌 이 화면이 그들의 첫 영업장이었죠. 마침내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이 조잡한 사이트가 인터넷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남의 집 거실 바닥에서 돈을 내고 잠을 잘까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첫 번째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허술한 서비스에 아주 직관적이고 꽤나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의 하룻밤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였죠. 바로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였습니다. 번듯한 숙박업소처럼 보이고 싶어 일부러 이름 뒤에 햄 브렉퍼스트를 붙여 넣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이 거창한 이름을 타이핑하며 두 사람도 아마 헛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이름은 꽤 그럴싸했지만 현실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에어 매트리스 3개, 그리고 다음날 아침으로 내어줄 저렴한 시리얼이 이 거창한 숙소의 전부였으니까요. 사이트를 열고 나니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과연 낯선 사람의 거실 바닥에서 돈을 내고 잘 사람이 있을까요? 두 사람은 초조한 마음으로 조용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텅 빈 메일함에 새로 고친 버튼만 신경질적으로 눌러댔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캐리어를 끄는 사람이 지나갈 때면 혹시 우리 집을 찾는 건 아닐까 숨을 죽였죠. 하지만 집 안은 야속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거리가 텅 비어갈수록 짙은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남의 집 거실을 돈 내고 빌린다는 건 역시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을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뉴욕주 니샤유나에서 태어난 꼬마 브라이언은 늘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스케치하는데 푹 빠져 있었죠. 그는 단순히 사물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운동화나 장난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곤 했죠. 연필을 쥔 소년의 작은 책상은 끝없는 상상력의 무대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일종의 집착이었습니다. 평범한 물건들을 관찰하고 더 완벽한 형태로 뜯어고치는 상상을 했죠. 이 작은 소년의 유별난 몰입은 훗날 그를 전문적인 디자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꼬마 브라이언은 이미 그림과 디자인이 주는 매력에 깊이 빠져버린 뒤였죠. 부모님의 만류에도 소년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쥔 채 도화지를 노려보는 눈빛은 헉 진지했죠. 작은 손끝에서 그만의 세상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그가 빼곡하게 채운 스케치북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부모님의 짙은 걱정도 밤낮 없이 계속되는 소년의 열정을 끝내 멈출 수는 없었죠. 부모님의 걱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실력을 키워간 그는 마침내 그 열정을 증명해냅니다. 미국 최고의 디자인, 명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 당당하게 합격한 것이죠.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무대에 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예술 천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전통을 자랑하는 웅장한 캠퍼스 건물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낼 치열한 시간들이 훗날 세상을 바꿀 비즈니스의 탄탄한 밑거름이 될 줄은 이때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 치열하고도 낯선 캠퍼스 생활 속에서 브라이언은 인생을 뒤바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바로 훗날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조 게비아와의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가 통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전공 수업이 끝난 뒤에도 캠퍼스를 나란히 걸으며 세상을 바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죠. 단순한 동기를 넘어선 완벽한 파트너의 발견이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우리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자는 굳은 결의가 싹트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선택한 전공은 산업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선 단순히 예쁜 물건을 만드는 법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었죠.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사용자가 어떤 지점에서 불편을 겪는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전체적인 경험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뼈저리게 체감하는 시간이었죠. 이때 체득한 문제 해결의 기술은 훗날 거대한 비즈니스를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한 제품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깨우친 셈이죠. 대학을 졸업한 체스키는 곧장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된 것이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통장에는 꼬박꼬박 넉넉한 돈이 꽂혔고 남들이 보기엔 꽤 성공적인 20대 중반의 삶이 완성된 듯했죠. 하지만 쾌적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남의 꿈만 포장해주다 끝날지도 모른다는 묘한 불안감이었죠. 안정적인 월급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철저하게 정해진 규격에 맞춰 똑같은 물건만 반복해서 디자인해야 했죠. 기계 부품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차 숨이 막혀왔습니다. 대학 시절 품었던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속 도면을 기계적으로 수정하며 그는 자신의 창의성이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텅 빈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남의 성공을 돕는 부품으로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부속품 같은 삶을 거부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무언가를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죠. 퇴근 후 좁은 방으로 돌아온 그는 밤이 늦도록 노트를 펼쳐두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현실성 없는 엉뚱한 상상일지라도 언젠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창밖에 눈부신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마침내 굳게 결심했습니다. 안락한 지금의 삶을 과감히 던져버리기로요. 세상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겠다는 진짜 꿈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마음속 결심이 확고해지던 바로 그 무렵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대학 동기조 게비아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세상을 바꿀 회사를 차려보자는 거창한 제안이었죠. 그 전화를 끊자마자 체스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안정적인 LA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곧장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당장 필요한 짐만 트렁크 하나에 쑤셔 넣은 채 그는 미련 없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렸다는 두려움보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발걸음엔 묘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죠.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그의 차는 이미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꿈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말이죠.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 위에서 엔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익숙했던 LA의 풍경이 점차 멀어질수록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죠.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1,000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며칠 뒤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무모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내 길을 간다는 설렘이 엑셀을 밟는 발끝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2007년 10월 샌프란시스코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두 청년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에어 매트리스 3개를 꺼내 힘겹게 바람을 넣기 시작했죠. 펌프질 소리가 멈추자 횡했던 거실 바닥에 마침내 3개의 커다란 매트리스가 꽉 들어찼습니다. 번듯한 호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임시 수용소에 가까운 엉성한 모습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초라한 잠자리에 기꺼이 돈을 낼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황당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첫 예약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허접한 웹사이트를 띄워두고 두 사람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거듭하던 그 순간 기적처럼 첫 예약 알림이 마침내 울렸습니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메일함이 반짝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모니터 불빛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죠. 누군가 진짜로 이 거실 바닥에 돈을 내고 자겠다고 연락해온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약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진짜로 통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환호성을 터뜨렸죠. 작은 이메일 한 통이 만들어낸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죠. 인도에서 온 디자이너를 포함해 정말로 거실 바닥에서 자기 위에 찾아온 첫 손님들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거실로 들어선 손님들은 바닥에 놓인 에어 매트리스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낭을 내려놓았고 어색했던 공기는 곧 호기심 어린 대화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지도록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빌려준 게 아니었죠. 낯선 이들과 유대감을 나누는 전혀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첫 손님들은 그저 하룻밤 묵을 싼 방을 찾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진짜 현지인들과 마주 앉아 소통하기를 갈망했던 거죠. 두 청년은 손님들에게 동네의 숨겨진 맛집을 알려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깊이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에어 매트리스는 그저 핑계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여행지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소속감을 원했던 겁니다. 이 우연한 발견이 훗날 세상을 바꿀 거대한 통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찾아온 첫 결제의 순간, 손님들은 떠나기 전 약속했던 숙박비를 꺼냈습니다. 한 사람당 $80씩 빳빳한 현금이 마침내 체스키의 손에 쥐어졌죠. 이 돈은 단순한 숙박비 그 이상이었습니다. 총 $240. 거실 바닥을 내어주고 벌어들인 생애 첫 매출이었습니다. 체스키와 게비아는 손에 쥐어진 지폐를 번갈아 바라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버려져 있던 빈 공간이 진짜 가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이 지폐들은 단순한 반값 보태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매트리스만으로도 진짜 비즈니스가 성립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였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했던 브렉퍼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는 아니었죠. 마트에서 사온 팝타르트를 토스터기에 구워낸 게 전부였지만 꽤 그럴싸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콤한 페이스트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소박한 아침 식사였지만 낯선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오랜 친구의 집처럼 편안해졌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팝타르트로 채워진 이 소박한 아침 식사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장난처럼 시작된 이름이 완벽한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달콤한 팝타르트를 베어 물며 식탁 위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부터 각자의 관심사까지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러갔죠. 단순한 집주인과 방문객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같은 창작자로서 고민과 영감을 나누다 보니 작은 거실은 어느새 열기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죠. 이 짧은 주말 동안 두 사람은 그저 남는 공간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과 영감을 진솔하게 나누며 완벽한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맺었죠. 이 놀라운 교감의 순간이야말로 훗날 전 세계를 열광시킬 서비스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텅 빈 거실에 남은 체스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을 채웠던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건 단순히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거실에서 일어난 기적. 만약 이것이 다른 수많은 도시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 남는 공간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일. 그의 머릿속에 거대한 비즈니스의 밑그림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공간 대여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체스키는 확신했습니다. 이 우연한 주말의 실험이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확신이 들자 제대로 된 웹사이트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디자인 전공자였죠. 코드를 짤 줄 아는 진짜 개발자가 절실했습니다. 조 게비아는 예전 룸메이트였던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를 떠올렸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천재 엔지니어였죠. 두 사람은 곧장 그를 찾아가 이 황당한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네이선의 합류로 마침내 완벽한 팀이 탄생했습니다. 2명의 디자이너와 1명의 개발자. 이 세 청년은 머리를 맞대고
거대한 비전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기 시작했죠. 샌프란시스코의 좁은 아파트 거실은 순식간에 스타트업의 뜨거운 본거지로 변모했습니다. 디자이너 2명과 천재 엔지니어 1명. 이 세 청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냈죠. 거실 벽면은 어느새 빼곡한 아이디어 메모로 가득 찼습니다. 조와 브라이언이 직관적인 화면을 스케치하면 네이선은 곧바로 코드를 짜며 생명을 불어넣었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라는 이름 아래 마침내 첫 번째 웹사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월세를 벌려던 소박한 궁여지책은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진짜 스타트업으로 거침없는 닷을 올린 겁니다. 2008년 여름,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바로 덴버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였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지역 호텔 객실이 완전히 동나버린 겁니다. 이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당대회 참석자들을 겨냥해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죠. 그리고 덴버 지역의 남는 방들을 모조리 웹사이트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롭게 단장한 웹사이트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찍히는 접속자 통계를 지켜보았죠. 숙소를 찾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쉴 새 없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예약에 실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800명이 넘는 전당대회 참석자들이 낯선 이의 거실 바닥과 에어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죠. 전당대회장 주변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밀려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주소가 적힌 메모를 손에 쥔 채 자신을 기다리는 낯선 호스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전당대회의 열기가 절정에 달할수록 이들의 통장에도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백 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죠. 세 사람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통한다는 짜릿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축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썰물처럼 인파가 빠져나가자 거리는 다시 차가운 정적에 잠겼죠. 그 뜨거웠던 성공이 마치 텅 빈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린 겁니다. 뜨겁게 치솟던 트래픽 그래프는 거짓말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백 명으로 북적거리던 방문자 수는 단 며칠 만에 다시 잔인한 숫자 0으로 돌아가 버렸죠. 모니터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이벤트가 끝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이의 거실을 찾지 않았죠. 반짝 성공 뒤에 찾아온 참담하고도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마주한 체스키는 당장 내일 빠져나갈 서버 비용조차 막막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리콘밸리의 이름난 투자자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거실에서 잔다고요?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코웃음을 쳤죠. 어떤 이들은 말도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시도 끝에 돌아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7명의 유명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5명은 단칼에 거절했고 나머지 2명은 아예 답장조차 없었죠. 7명의 투자자에게 외면당한 후 세 사람은 남은 인맥을 모조리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다듬은 사업 계획서를 무려 15곳의 벤처 캐피털에 절박하게 돌리기 시작했죠. 어렵게 구한 벤처 캐피털 담당자들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발 단 한 곳이라도 만나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메일함은 잔인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시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봤지만 15곳의 벤처 캐피털 중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기다림 끝에 마주한 최종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곳 중 8곳은 아예 답장조차 없었고 나머지 7곳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통보해왔죠. 간신히 도착한 답장들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성이 전혀 없다 뜬 뼈아픈 평가들 뿐이었죠. 어두운 방 안 차가운 모니터 불빛을 마주한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절 메일창을 모두 닫아버린 그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투자자도 버틸 자금도 남아있지 않았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가장 참담하고 뼈아픈 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본 그들은 대놓고 실소를 터뜨렸죠.
생판 모르는 남의 집 거실을 빌린다는 건 당시에 그저 미친 짓에 불과했으니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생판 모르는 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겠냐는 거였죠. 그들의 눈에 이 사업 모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조소 섞인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사업 계획서는 책상 한 구석으로 허무하게 밀려났죠. 당시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에게 이들의 비전은 그저 철없는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한 비웃음을 넘어 전문가들의 혹평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곧 범죄의 온상이 될 거라는 경고였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보안 시스템조차 없는 낯선 사람의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바보는 없다는 논리였죠.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들의 눈에 이 청년들은 현실의 냉혹함을 전혀 모르는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자본가들이 일제히 절대 불가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이 위험한 도박에 돈을 걸려 하지 않았죠. 세상의 거대한 상식이라는 벽 앞에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사이트 유지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죠. 어쩔 수 없이 수십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태로운 돌려막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느새 수십 장의 신용카드가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아슬아슬한 악순환 속에서 순식간에 수만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마침내 마지막 카드의 한도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붉은색 청구서들이 책상을 가득 채우면서 숨막히는 파산의 공포가 이들을 덮쳤죠.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지독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체스키의 지갑에는 이제 단 1달러의 현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월세 낼 돈마저 바닥나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파산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죠. 세상을 바꾸겠다던 꿈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장 오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최악의 순간이었죠. 파산 선고를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체스키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IT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모니터 앞에 복잡한 코드는 잠시 미뤄두고 그는 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당장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아주 직관적인 실물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팔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의 펜 끝에서 탄생한 건 놀랍게도 시리얼 상자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침 뜨겁게 달아오르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후보들의 얼굴이 그려진 특별한 시리얼을 기획한 것이죠. 2008년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던 후보는 단연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이들은 그의 희망찬 이미지를 유쾌하게 패러디한 이른바 오바마 오즈라는 한정판 시리얼 박스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후보의 얼굴만 인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희망을이라는 재치 있는 슬로건을 더해 유권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할 완벽한 굿즈로 디자인했죠. 인쇄소에서 출력해온 수백 장의 전개도를 그들은 밤새워 직접 손으로 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파란색 시리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기발한 생존 자금이 될 준비를 마쳤죠. 오바마 오즈에 이어 공화당 지지자들을 겨냥한 캡틴 맥케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대선 후보의 특징을 절묘하게 살려낸 완벽한 한 쌍의 시리얼 박스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란색의 오바마 오즈 곁에 강렬한 붉은색의 캡틴 맥케인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각 후보의 정치적 색깔과 유행어를 패키지 곳곳에 재치 있게 숨겨두었죠. 지지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 완벽한 기념품이 완성된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흔한 시리얼이 아니었습니다. 대선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담아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굿즈였죠. IT 기업 창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진짜 시리얼 장수로 변신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겉포장은 그럴듯하게 완성했지만 안에 채울 알맹이가 문제였습니다. 공장에 생산을 맡길 돈이 없었던 이들은 곧장 동네 마트로 달려갔죠. 그리고 가장 값싼 대용량 시리얼을 카트 가득 쓸어 담았습니다. 카트를 가득 채운 값싼 시리얼들은
곧바로 눈물겨운 간의 수공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두 창업자는 좁은 아파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손에 글루건을 든 채 밤새도록 수백 개의 종이 상자를 직접 접고 또 접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값싼 시리얼 봉지들을 자신들이 만든 화려한 상자 안에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꿈꾸던 청년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진짜 시리얼 포장 공장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글루건에 손을 대이고 날카로운 종이에 손가락이 베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수백 개의 박스를 조립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손끝은 퉁퉁 부어올랐고 어깨는 굳어갔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상자들은 어느새 허리춤을 훌쩍 넘길 만큼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죠. 창밖으로 동이 터올 무렵 마침내 1000개의 포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거실을 가득 채운 기발한 생존 자금을 보며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완성된 상자들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뒷면에 한정판 고유 번호까지 정성스레 적어둔 이 조잡한 시리얼 박스에는 무려 1통에 $40라는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트표 저가 시리얼이 특별한 대선 굿즈로 둔갑하자 사람들은 기꺼이 $40를 건넸죠. 빳빳한 지폐와 종이 상자가 교환되는 믿기 힘든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준비한 한정판 상자들은 순식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마트표 시리얼이 회사를 살릴 기적의 생명줄이 된 순간이었죠. 단 며칠 만에 수만 달러의 생존 자금이 모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기상천외한 판매극은 곧장 언론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아사 $10짜리 대선 시리얼이라는 독특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주요 신문사 데스크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활자 매체를 넘어 이제는 전국에 송출되는 아침 방송 화면까지 장식했습니다. 유명 뉴스 앵커들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오바마 오즈 상자를 들고 이 기발한 청년들의 생존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죠. 텅 비어있던 책상 위에는 그들의 기사가 실린 조간신문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파산 직전의 스타트업이 보여준 처절한 생존력은 대중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언론의 조명이 쏟아지자 오바마 오즈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통장 대신 그들의 낡은 책상 위에는 $30,000라는 거금이 쌓이게 되었죠. $30,000. 벤처 투자 시장에서는 푼돈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턱 밑까지 차올랐던 신용카드 빚을 덜어내며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이 $30,000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 얻어낸 몇 달치의 귀중한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었죠. 덕분에 당장 서버 전원을 내리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고 묵묵히 버텨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실리콘밸리 업계 사람들의 시선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명색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이 길거리에서 시리얼이나 팔고 있다며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화려한 네트워킹 파티나 투자자들의 모임에서 이들은 완벽한 가십거리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이 결국 마트 시리얼이나 재포장하고 있다는 소문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에게 가벼운 농담거리로 소비되었죠. 결국 이들은 IT 혁신 기업이 아닌 시리얼 파는 애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발버둥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차가운 외면을 부르는 부메랑이 된 셈이죠.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도 체스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뭐라 조롱하든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이 시리얼판 돈으로 회사가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사실, 오직 그 생존의 안도감만이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체면이 아니라 내일 당장 서버 비용을 낼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꼬깃꼬깃한 지폐들은 비웃음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존의 훈장이었죠. 남들의 시선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덩그러니 남은 빈 시리얼 상자는 긍지의 상징이었죠. 이때 뼛속 깊이 새겨진 악착 같은 생존력은 훗날 회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시리얼판 돈으로 잠시 숨통은 틔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겨울 벼랑 끝에 선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최고의 스타트업 육성기관 Y 컴비네이터에 지원서를 낸 것이죠. 지원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키보드 소리는 한층 다급해졌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회사의 남은 운명을 전부 걸어야만 했죠.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설득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지원서.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송된 그 서류 한 장에는 빚더미 속에서도 끝내놓지 못한 마지막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었죠. 서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곧바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폴 그레이엄이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창업자들이 들고 온 기묘한 사업 모델을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남의 집 거실을 빌려준다는 황당한 계획은 발가벗겨진 듯했죠. 그의 첫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재운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미친 짓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창업자들의 등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레이엄은 청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면접 내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집 거실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건 그가 보기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을 서비스. 그것이 냉철한 투자자가 내린 첫 진단이었습니다. 수익 모델은 고사하고 기본 상식조차 어긋난 이 계획서 앞에서 그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창업자들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련한 멘토조차 이 터무니없는 제안 앞에서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면접이 처참하게 끝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 게비아가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낡은 오바마 오즈 시리얼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엉뚱한 물건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자 그는 이 시리얼을 직접 팔아 회사를 버텨낸 치열했던 생존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얼 상자에 담긴 눈물겨운 사투였죠. 테이블 위의 종이 상자는 단순한 시리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지독한 집념의 증거였죠. 그레이엄의 차가웠던 시선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막힌 시리얼 사연에 그레이엄의 굳어있던 표정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그는 창업자들의 지독한 근성에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당신들은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바퀴벌레 같군? 이 투박한 농담은 그가 창업자들에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여전히 형편없어 보였지만 시리얼을 팔아 회사를 살려낸 그 지독한 생존력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사업 모델 자체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이들의 집념만큼은 확실히 증명되었죠. 마침내 그레이엄은 이 청년들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구려 시리얼을 $40에 팔 수 있는 독종들이라면 낯선 사람의 거실도 충분히 팔 수 있을 거야. 그레이엄은 확신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이들의 놀라운 설득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겁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면접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시리얼 상자가 증명해낸 이들의 지독한 근성에 완전히 설득당한 그레이엄은 그 자리에서 Y 컴비네이터 합격을 통보했죠. 그렇게 그들은 $20,000의 초기 투자금을 거머쥐게 됩니다. 파산의 벼랑 끝에서 기적같은 동아줄을 잡아낸 순간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들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증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009년 초 마침내 그들의 손에 정식 투자 계약서가 쥐어졌습니다. Y 컴비네이터가 지원한 $20,000의 초기 자금이었죠. 비록 거액은 아니었지만 빈사 상태였던 회사의 숨통을 틔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이들은 단순한 빈털터리 청년들에서 정식 스타트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20,000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창업사관학교로 들어가는 귀중한 입장권이기도 했죠.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0는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Y 컴비네이터의 3개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새 청년은 그제야 무겁게 짓누르던 빚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숨막히던 신용카드 빚쟁이의 삶에서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겁니다. 매일같이 그들을 괴롭히던 지독한 독촉, 전화도 마침내 멈췄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매일 밤잠을 설치던 새 창업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죠.
벼랑 끝에 공포가 걷히자 비로소 눈앞에 어질러진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2만 달러는 결코 큰 액수가 아니었지만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죠. 안도의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Y 컴비네이터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폴 그레이엄은 그들을 향해 뼈 때리는 질문을 던졌죠. 너희 고객은 다 뉴욕에 있는데 대체 왜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나?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뉴욕으로 날아가 사용자를 직접 만나라는 매서운 호통이었죠. 책상에 앉아 코드만 고치지 말고 진짜 현장으로 뛰어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지도를 가리키며 사무실에 앉아 완벽한 코드만 쫓던 청년들의 환상을 깼습니다. 그들은 당장 모니터 앞을 떠나 진짜 고객의 목소리가 기다리는 뉴욕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죠. 폴 그레이엄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브라이언 체스키는 켜져 있던 노트북을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구석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펼쳤죠. 옷장문을 활짝 열고 당장 필요한 옷가지들을 가방 안으로 거침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짜 고객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가방 지퍼를 단숨에 닫아 올린 그는 곧바로 문을 나섰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고객이 기다리는 뉴욕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당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의 대부분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약률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좁은 좌석에서 노트북을 펼친 그들은 문제의 뉴욕 숙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모니터 뒤에 숨겨진 진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뉴욕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빼곡한 빌딩 숲이 보이자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이제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숨쉬는 현장으로 뛰어들 차례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체스키와 게비아를 맞이한 건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코트깃을 세운 채 며칠 동안 지하철을 갈아타며 낯선 도시의 거리를 끊임없이 걸었죠.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구겨진 종이에 적힌 호스트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화려한 맨해튼 중심가부터 눈 쌓인 외곽의 낡은 아파트까지 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골목이 없었죠. 눈에 젖은 신발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호스트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죠. 비로소 진짜 고객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낯선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호스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잡상인이나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다음 집의 문을 또다시 두드렸죠. 자신들이 사이트의 창업자라며 진심을 다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마침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마침내 호스트와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짜 고객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비로소 현장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죠. 호스트들과 함께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진짜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구형 휴대폰으로 대충 찍은 어둡고 흐릿한 방 사진들은 누구라도 당장 머물기 싫게 만들었죠. 정리되지 않은 침대 위에는 구겨진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짐들이 나뒹굴었습니다. 플래시를 터뜨려 대충 찍은 음침한 사진은 멀쩡한 방조차 흉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화면 너머의 여행객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예약 버튼을 누를 리 없었죠.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방은 최악의 첫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결제가 일어나지 않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원인을 찾아낸 그들은 결코 호스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맨해튼 거리를 뛰어나가 근처 카메라 렌탈샵을 찾았죠. 그리고 남은 돈을 털어 묵직한 전문가용 카메라를 직접 빌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받아든 순간 그들은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낯선 조작법을 빠르게 익히며 묵직한 렌즈를 조심스레 장착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거리를 한번 비춰본 그들은 서로를 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단순히 비싼 장비를 빌린 게 아니라 회사를 살려낼 유일한 무기를 손에 쥔 셈이었죠.
그들은 다시 호스트의 집으로 돌아가 무료로 전문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호스트가 수락하자 가장 먼저 굳게 닫힌 커튼부터 활짝 걷어냈죠. 따스한 자연광이 방 안을 환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방은 순식간에 아늑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누구나 머물고 싶을 만한 각도를 찾아 정성스레 셔터를 눌렀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부터 방 안의 따뜻한 공기까지 렌즈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비친 그곳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누가 봐도 하룻밤 묵고 싶은 매력적인 숙소였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갈 무렵 자연스럽게 호스트들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사이트를 이용하며 겪었던 온갖 불편함과 결제 오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창업자들은 수첩을 꺼내 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제 버튼이 안 눌려요. 메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 생생한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변명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빼곡히 피드백을 채워 넣었죠. 그들은 피드백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지적받은 오류들을 그 자리에서 수정해 나갔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완벽한 서비스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정성껏 찍어온 사진들이 마침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어둡고 흐릿했던 예전 숙소 목록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른 순간 모니터 화면은 눈부시게 환한 잡지 화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푹신한 침구, 깔끔하게 정돈된 아늑한 거실, 평범했던 뉴욕의 아파트들이 마치 고급 부티크 호텔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비로소 그 공간이 가진 진짜 매력에 빠져들었죠.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사진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안전하고 편안하겠다는 확신이 생기자 오랫동안 멈춰있던 예약 알림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예약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재무 그래프도 가파르게 솟구쳤습니다. 불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개월 동안 $200에 머물던 주당 매출이 단숨에 $400로 2배나 뛰어오른 것이죠. 노트북 화면에 찍힌 $400라는 숫자는 단순한 매출 상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터널에서 마침내 확실한 출구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폴 그레이엄의 조언대로 움직였던 그 비효율적인 방식이 마침내 정답으로 증명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출 $400 돌파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죠. 바닥만 맴돌던 지표가 마침내 우상향의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던 지난 8개월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꺾이지 않는 그래프를 마주한 새 청년은 좁은 사무실에서 부둥켜 안고 환호했죠. 이 상승세는 일시적인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발로 뛰며 찾아낸 확실한 성장 공식이었죠.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에어비앤비가 마침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0년으로 접어들며 에어비앤비의 성장세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고품질의 숙소 사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무엇보다 현지인의 집에서 머문다는 특별한 경험이 여행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특별한 경험을 앞다투어 공유했습니다.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여행이라는 찬사가 인터넷을 뒤덮었죠. 입소문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의 골목마다 여행자들이 몰려들며 가입자 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했죠. 폭발적인 성장세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시선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사 세코이아 캐피탈이 $60만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된 것이죠. 투자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순간 새 청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리얼을 팔며 버텨온 지난 날이 실리콘밸리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완벽히 보상받는 찰나였죠. 이제 더 이상 빚더미 위에서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60만 달러의 든든한 자금은 에어비앤비를 전 세계로 쏘아 올린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되었죠. 두둑한 실탄을 장착한 에어비앤비의 시선은 이제 바다 건너 미국 밖을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가 거대한 세계지도 위로 뻗어나갈 차례였죠. 체스키는 주저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등 핵심 도시에 잇따라 거점을 세웠죠. 각 나라의 환경에 맞춘 치밀한 현지화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수놓은 수많은 불빛들은 어느새 국경을 허무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낡은 매트리스가 마침내 전 세계 여행자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제국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곳은 런던과 파리, 도쿄 같은 세계적인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현지 사무소가 속속 문을 열자 각국의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공간을 등록하기 시작했죠.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다락방부터 도쿄의 고즈넉한 다다미방까지 세계 각국의 독특한 숙소들이 플랫폼을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단순히 빈 방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현지의 삶을 공유하려는 열기가 뜨거웠죠. 이제 여행객들은 어느 낯선 도시에 도착하든 진짜 그곳의 주민처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런던과 파리, 도쿄의 일상이 하나의 앱으로 연결되며 전 세계는 에어비앤비의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조식. 사람들은 점차 이런 획일화된 호텔 투숙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동네의 진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방식에 열광했죠. 유명한 관광지를 도는 대신 골목길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자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마을의 진짜 주민이 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단지 하룻밤 머물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 집처럼 속할 수 있다는 강렬한 경험 그 자체였죠.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거대한 여행 산업의 판도가 마침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여행 방식은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쉬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싼 외식비 걱정 없이 현지 마트에서 산 재료로 저녁을 차려 먹는 일상. 낯선 도시에서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보니 장기 여행객들의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설치되는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좁은 방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여유였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거실에서 장난치며 놀고 온 가족이 소파에 기대어 쉬는 풍경. 낯선 여행지가 완벽한 두 번째 집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죠. 가족 여행객들의 폭발적인 수요는 전 세계 집주인들을 빠르게 끌어들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의 수는 지구상 그 어떤 대형 호텔 체인의 객실 수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단 하나의 호텔도 짓지 않고 그들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방을 확보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남는 방부터 도심의 빈 아파트까지 일상의 모든 공간이 곧 새로운 형태의 객실이 된 셈이죠.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의 골목길조차 이제는 그들의 거대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호텔 산업의 물리적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은 것이죠.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세상을 연결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숙박제국의 완성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월세 1,150달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청년. 이제 그는 실리콘밸리가 가장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이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타 CEO가 되었습니다. 유명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의 모습은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계획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거실 바닥의 초라한 공기 침대는 세상이 여행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비즈니스조차 모르던 이 젊은 디자이너는 어느새 거대한 산업의 정점에 서서 더 먼 미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뭉칫돈이 마치 중력처럼 그들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몸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기업 가치는 어느새 수백억 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었죠. 전통적인 호텔 체인들이 한 세기 동안 쌓아온 시가총액을 불과 몇 년 만에 가뿐히 추월해버렸습니다. 투자은행의 분석가들조차 끝없이 뻗어가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제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유니콘 기업의 꼬리표를 훌쩍 떼어냈습니다. 상장조차 하지 않은 일개 스타트업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경제 권력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곧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시작했던 새 청년의 회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의 거대한 최첨단 사옥으로 자리를 옮겼죠. 햇빛을 반사하는 웅장한 유리 외벽은 이들의 거대한 성공을 고스란히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을 넘어 전 세계 여행을 재설계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세워진 순간이었죠. 이 거대한 사옥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의 여행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기 침대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마침내 글로벌 숙박 산업의 거대한 심장부로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눈부신 조명 밖으로는 짙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고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죠. 매일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이용자 갈등부터 세계 각국의 강력한 규제 법안까지 완벽해 보였던 비즈니스 모델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의 낯선 이들을 연결한다는 낭만적인 비전은 이제 막대한 책임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진정한 리더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파열음은 세계 주요 도시의 시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찬사 대신 불법 숙박업을 조장한다며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민 것이죠. 뉴욕과 파리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은 천문학적인 벌금 고지서를 날리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기존 숙박업계의 거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그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죠.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방패는 차가운 법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회사의 존폐를 건 거대한 법적 공방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규제 당국의 매서운 압박 뒤에는 거대한 배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대 호텔 업계였죠.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조직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림해온 대형 호텔들은 거대한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도시의 정치인들을 찾아가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죠. 에어비앤비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치열한 물밑 전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도심을 지배해온 화려한 호텔들의 웅장한 외벽은 이제 갓 성장한 스타트업이 넘기에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거대 기득권과의 처절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셈이죠. 외부의 거센 압박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숙소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낯선 이에게 빌려준 집이 범죄 현장으로 전락하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성껏 갖고 온 호스트의 보금자리는 하룻밤 새 끔찍한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귀중품 도난은 물론이고 심지어 심각한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충격적인 일까지 연이어 벌어졌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곧바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에어비앤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보안 시스템의 부재를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낯선 이를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중의 공포심이 빠르게 번져나갔죠. 매일 아침 쏟아지는 기사들은 플랫폼의 무책임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안전은 나 몰라라 한다는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죠.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연일 터져나오자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는다는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완전히 붕괴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절체절명의 순간 브라이언 체스키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회사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어설픈 변명 대신 최고 경영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피해를 입은 호스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조건 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단지 말뿐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5만 달러 규모의 호스트 보증 프로그램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핑계 대신 거액의 보상금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결단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 유례없는 파격적인 조치에 싸늘했던 여론도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체스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운 끝에 호스트의 피해를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하는 파격적인 보증 프로그램 문서에 직접 서명했죠.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보상 한도는 당시 스타트업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훼손을 넘어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재산 피해를 회사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펜 끝이 보증서에 닿는 그 순간 회사의 운명을 건 막대한 재무적 위험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명 하나가 산산조각 날 뻔했던 호스트들의 신뢰를 다시 단단하게 이어붙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보상금 정책에 이어 내부 안전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고객 지원 센터를 신설했죠. 고객 지원에 이어 신분 인증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안 전문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죠. 이러한 철저한 시스템 정비는 무너진 신뢰를 빠르게 되찾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플랫폼과 호스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다지게 된 것이죠.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그들은 한층 단단해진 신뢰로 다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조직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체스키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창기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다졌던 반대와 교감의 본질이 자칫 옅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는 늘어나는 직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회사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단순한 반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그 핵심적인 본질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회의실은 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초창기의 그 따뜻한 환대 문화를 지키고 여행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열띠게 머리를 맞대었죠. 조직 문화를 다지는 한편 체스키는 서비스 자체의 완성도에도 무섭게 집착했습니다. 미대 출신 디자이너라는 그의 정체성이 경영에도 고스란히 녹아든 것이죠. 그는 앱 화면의 아주 작은 버튼 위치나 여백의 크기까지 직접 확인하며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사용자가 느낄 미세한 불편함조차 결코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단순히 예쁜 화면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기술 위에 사람의 온기가 담긴 감성을 덧입히려 했죠. 이 지독한 완벽주의가 결국 에어비앤비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경험을 완성해냈습니다. 끝을 모르고 질주하던 2020년 초 전 세계의 시계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한 재앙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붐비던 관광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비행기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의 여행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죠. 쏟아지는 예약 취소 사태 속에 매출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쳤습니다.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수많은 숙소들은 일제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도시의 거리만큼이나 회사의 미래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오르던 여객기들은 활주로에 기약 없이 멈춰섰죠. 지구촌을 잇던 하늘길이 하룻밤새 완벽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텅 빈 활주로에는 수백 대의 여객기들이 갈 곳을 잃은 채 멈춰섰습니다. 설렘을 안고 떠나던 여행객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겨버렸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여행 산업의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공항에는 잿빛 하늘 아래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죠. 인류의 이동이 멈춰버린 낯설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그 충격파는 곧바로 에어비앤비의 시스템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예약의 80%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모니터 위로 곤두박질 치는 붉은 그래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서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형국이었죠. 눈앞에서 수조 원의 막대한 매출이 단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취소 메일과 붉게 물든 실적 그래프는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12년간 공들여 쌓아온 거대한 숙박제국이 단 2달 만에 무너져 내릴 위기였죠. 단순한 예약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거대한 환불 대란이 터졌죠. 고객센터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게스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호스트들 역시 격렬하게 분노하며 극심한 대혼란이 벌어졌죠. 고객과 호스트의 갈등 속에서 정작 회사의 현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환불금이 빠져나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이죠. 벼랑 끝에 몰린 경영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현금 유출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단 몇 주 안에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남은 창업자는 생존을 위한 잔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숨막히는 유동성 위기가 덮치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업 공개 일정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화려한 데뷔를 꿈꾸던 상장 서류들 위로 붉고 선명한 보류 도장이 찍히고 말았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던 상장 프로젝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축포를 터뜨리려던 자리에 남은 것은 당장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뼈저린 공포뿐이었죠.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기대감은 순식간에 파산 우려로 뒤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데뷔를 꿈꿨던 실리콘밸리의 총알은 이제 상장이 아닌 회사의 존립을 걸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죠. 파산을 막기 위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결국 전체 직원의 25%인 1900명을 해고하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죠. 가족 같던 동료들이 짐을 싸야 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종이 상자에 짐을 챙기는 직원들의 뒷모습은 몹시도 쓸쓸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를 키워왔다는 자부심은 한순간에 짙은 허탈감으로 바뀌었죠.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텅 빈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체스키는 떠나는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죠. 회사에 남은 이들과 떠나는 이들 모두에게 창업 이후 가장 참담하고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체스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떠나는 직원들에게 보낼 편지를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변명 대신 회사의 참담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렸죠.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의료보험 지원은 물론 떠나는 이들의 새로운 구직을 돕는 프로그램까지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예우를 다하려는 리더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죠.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그는 붉어진 눈으로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진정성 있는 이별의 편지가 모두에게 도착했죠. 내부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언론의 냉혹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공유경제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죠. 에어비앤비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비관적인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경제 매체들은 연일 자극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곤두박질친 기업 가치와 막대한 적자 규모를 들이밀며 당장 올해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란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죠.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경제지 일면에는 어김없이 공유경제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기업은 이제 팬데믹이 낳은 가장 처참한 실패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세상의 모든 비관론 앞에서도 체스키는 결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에어비앤비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화이트보드에 생존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할 단 하나의 틈새를 찾아야만 했죠. 벼랑 끝에선 절박함은 오히려 그의 감각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마침내 빼곡해진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체스키는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반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수많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예약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하며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했죠. 텅 빈 본사 건물에는 그의 사무실 불빛만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당장 불필요한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고 단 1달러의 지출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뼈를 깎는 과정이었죠. 곤두박질치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살피던 중 그는 작지만 뚜렷한 변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 대신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교외의 집을 찾고 있었죠. 생존을 위한 완벽한 돌파구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검색창에 입력된 키워드들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유명 관광지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동차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들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데이터를 파고들던 그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주말 여행이 아니었죠. 시골집을 통째로 빌려 한 달 이상 머무는 장기 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휴가용 여행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원격으로 일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아세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었죠. 팬데믹이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완벽하게 허물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으로 자리 잡자 도시의 좁은 아파트는 곧 답답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속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점차 숨통이 트이는 새로운 업무 공간을 갈망하기 시작했죠. 결국 사람들은 노트북만 챙긴 채 탁 트인 자연이 있는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커다란 창문 앞 푹신한 소파가 그들의 새로운 사무실이 되었죠. 커피를 곁에 두고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자유롭게 업무를 보았습니다. 넥타이와 답답한 사무실 의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낯선 곳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이 곧 업무의 연장이 되는 진정한 워케이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사람들은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행기 대신 차를 타고 떠날 수 있는 거리, 즉 200마일 이내의 한적한 근교가 새로운 목적지로 떠올랐죠.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는 조용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복잡한 빌딩 숲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은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푸른 자연은 지친 이들의 숨통을 온전히 틔워주었죠. 해외로 향하던 발길이 끊기자 사람들의 시선은 가까운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로 닿을 수 있는 200마일 안팎의 명소들이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하며 조용한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죠. 체스키와 경영진은 이 거대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에어비앤비의 검색 화면을 완전히 뜯어고쳤죠. 화려한 해외 관광지가 차지했던 메인 화면은 이제 거주지, 주변의 조용한 숙소들로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단기 여행객을 위한 기존의 검색 필터는 과감하게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 빠른 와이파이와 넓은 주방을 갖춘 집들이 검색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완전히 뒤바꿨죠. 한 달 이상 머무는 장기 숙박객을 위해 월 단위 예약 기능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장기 할인 혜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변화된 고객의 일상에 완벽하게 발을 맞췄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한적한 자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 인터넷이 깔린 숲속 오두막이나 고요한 바닷가 주택이 단숨에 최고의 인기 숙소로 떠올랐죠. 복잡한 현실을 잊게 해줄 완벽한 도피처였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나무들이 펼쳐지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고요한 오두막. 사람들은 이곳에서 화상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숲길을 산책하며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해가 질 무렵 파도 소리가 들리는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이 공간은 장기 숙박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체스키의 기민한 전략은 시장에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한없이 추락하던 예약률은 불과 몇 달 만에 선명한 V자 곡선을 그리며 기적처럼 반등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 그래프는 멈추지 않고 위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수치가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며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었죠.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그 절망적인 시기. 에어비앤비의 모니터 위로는 눈부신 녹색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화산 문턱에서 이뤄낸 이 놀라운 반전은 완전히 새로운 여행의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 극적인 반전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여행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단지 그 형태가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를 찾아가는 대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한적한 자연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사랑하는 이들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 것이죠. 에어비앤비는 벼랑 끝에서 돌아오며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세상과 교감하려는 우리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위기는 단지 비즈니스 모델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마케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며 모든 군더더기를 덜어냈죠. 야심차게 추진하던 부가 프로젝트들은 모두 백지화되었습니다. 대신 숙박이라는 본질에만 역량을 집중했죠. 그 결과 회사의 재무 구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붓던 광고 없이도 고객들은 스스로 에어비앤비를 찾아왔습니다. 뼈아픈 감량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사상 최대의 이익률로 돌아왔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가장 완벽한 재무제표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조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팀워크는 창사 이래 가장 단단해졌죠.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남은 이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으며 쌓인 신뢰는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작은 성과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였죠. 가장 뼈아픈 시기를 견뎌낸 조직은 이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활기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넘어 미뤄둔 도약을 향해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2020년이라는 가장 길고 참혹했던 터널, 에어비앤비는 마침내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마주했습니다. 상처 입은 기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거듭난 승자로서 말이죠. 봄에 황급히 접어두었던 상장 계획이 마침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전례 없는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완벽히 탈바꿈한 상태였죠. 미뤄두었던 도약의 무대가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해낸 에어비앤비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릴 완벽한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2020년 12월 뉴욕 월스트리트에 에어비앤비의 로고가 휘날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두가 망할 것이라 확신했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기적처럼 살아남아 마침내 미국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합니다. 상장 첫날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단숨에 공모가의 2배를 넘어섰고 기존의 거대 호텔 체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파산의 문턱에서 쏘아올린 가장 화려하고 기적적인 축포였습니다. 시리얼을 팔며 버티던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며 완벽한 반전 드라마를 완성해냈죠. 거래소에 종이 울리고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에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무려 112%나 폭등하며 차트를 뚫고 치솟았죠. 투자자들은 에어비앤비가 증명해낸 놀라운 생존력에 열광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초록색 숫자들은 그동안 시장이 품었던 모든 의구심을 완벽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폭등은 벼랑 끝에서 이뤄낸 그들의 뼈아픈 혁신에 대한 시장의 완벽한 찬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파산을 걱정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여행 기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단숨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 순간은 단순한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하나가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전 세계 거대 호텔 체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이 엄청난 숫자는 회사를 믿고 버텨준 이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창업자들은 단숨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고 끝까지 함께한 직원들 역시 엄청난 보상을 거머쥐었죠. 무엇보다 이 엄청난 가치는 부동산 하나 없이 시작된 공유경제 모델의 완벽한 승리를 뜻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이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가진 파급력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죠. 과거 월세 1150달러를 내지 못해 밤잠을 설치던 20대의 빈털터리 청년은 이제 39세의 나이에 수백억 달러를 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인생 역전이었죠.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세 개의 공기침대. 그 초라했던 시작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창업 신화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의 정점에 선 그는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길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시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지평선 너머엔 자신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거실 바닥의 초라한 에어 매트리스. 그 터무니없어 보이던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의 여행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14년의 기적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투자 거절 속에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버텨냈던 낡은 아파트에서의 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들과 손을 맞잡았던 그 가슴 벅찬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엔 단 세 청년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를 향한 그 작은 믿음은 결국 수억 명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되었죠. 가장 평범한 거실에서 시작된 가장 위대한 혁신이었습니다. 상장을 통해 막대한 불을 거머쥔 체스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아기빙 플레지에 서명하며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죠.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며 그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환대가 기적을 만들었듯 이제 그 결실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그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은 성공한 기업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그 부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체스키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디자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의 책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의 크기만큼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 것이죠. 그에게 거대한 자본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자신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의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넘어 그는 사회적 안전망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본이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가 세상에 증명한 가장 위대한 혁신은 결코 눈부신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기꺼이 믿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바로 환대라는 인간의 선이었습니다. 수많은 호스트들은 그저 방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온 여행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죠. 결국 그들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놀라운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를 향한 작은 믿음이 모여 완성된 거대하고 따뜻한 연대감 그 자체였죠. 이 작은 환대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문을 엽니다. 낯선 이의 문화를 배우며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지구 반대편의 조용한 마을과 화려한 대도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국경과 언어의 단단한 장벽은 허물어지고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죠. 방 하나에서 시작된 소박한 꿈은 이제 인류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대한 지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많은 창문에 불빛이 켜지며 우리의 세계는 더욱 가깝게 이어집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상상력만큼은 우주보다 거대했던 청년 브라이언 체스키. 세상을 향한 그의 경이로운 디자인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죠. 어쩌면 그가 꿈꾸는 최고의 걸작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앞으로 펼쳐낼 새로운 설계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계가 담겨 있을까요? 낯선 이들을 이웃으로 만든 그의 거대한 상상력은 내일도 우리를 향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